예, 반갑습니다. 어, 사실 제가 철학을 전공하는데 이렇게 경영학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이, 이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그 다른 데서 별로 듣지 못한 관점과 어떤 주장 이거를 아마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달 정도 전에 이 화면 가운데 쪽에 있는 AI 빅뱅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챗GPT 열풍에 대한 철학적인 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제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입니다. 예, 보통 지금 인문학을 비롯해서 학문 자체가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르네상스의 어떤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건 과거 알파고에 대한 응대로 제가 출간했던 오른쪽에 예, 그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책의 이제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이 6년 정도 시간이 지난 동안 계속 이제 팔로우업했던 어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성찰을 한번 이제 요번에 중간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뭐 대충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6년의 어떤 노하우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책의 내용 중에 이제 아주 일부를 이제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맞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원리 부분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이 챗GPT의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두려울 게 없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접하지 못했던 내용을 몇 가지 그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도 좀 짚어보고요. 새롭게 발견된 인간의 어떤 고유함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미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철학과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니체, 들레즈 같은 현대 철학자를 다뤘고요. 근데 이 미학을 전공하기 전에는 잠깐 생명공학을 한 반년 한 학기 공부하고 재미없어서 관뒀는데 그때 가졌던 어떤 이공계적인 그 바탕 이게 이제 현재로선 작업하는데 굉장히 크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과를 다 이렇게 넘나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몇 권의 책들을 계속 썼고요. 이런 작업들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예, 인간을 위한 미래라는 책은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성찰 뭐 이런 것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철학은 생각의 싸움이다. 오늘 못 들으신 내용을 이 채널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구독, 좋아요, 그리고 홍보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 그림 미드저니가 그린 그림이고요. 어, 그 콜로라도의 이 박람회에서 열린 그 미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인공지능이 이런 그림을 아주 잘 생성하는구나. 인간과 대결했을 때 이기기도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처음 확인시켜준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챗GPT보다 한 3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 인공지능이 생성을 하는구나. 그걸 처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인터페이스. 직접 뭔가 쳐보면 그게 그림으로 나오더라 하는 걸 이제 사이트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 UI와 UX가 많이 달라진 걸 이제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챗GPT는 대신 이제 그림이 아니라 언어를 생성한다는 특징이 있겠고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천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자료로만 보여드리고요. 이런 그림 생성 인공지능의
발전의 역사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발전해 왔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별 거 다 하죠. 아마 뭐 대체로 다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굉장히 정교한 그림도 잘 그리고 영상도 만들고 뭐 하는 게 챗GPT보다 먼저 진행됐던 사건들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생성 인공지능 뭐 또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챗GPT에만 너무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어 생성 인공지능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비언어 생성 인공지능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셔야 이 판도가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어 생성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는 게 이제 챗GPT와 바드 같은 게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그 임팩트가 큰 거로는 인공지능 번역기나 굉장히 지금 품질이 뛰어납니다. 음성을 문자로 바꿔주는 가령 동영상이 있으면 거기 음성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하면 텍스트로 풀어줘요. 강의록 같은 거 작성할 때 또는 외국의 유명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자마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문자로 풀고 그걸 다시 번역하면 금방 이 어떤 자료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기업에서 모두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챗GPT나 바드보다 훨씬 유익한 거다,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발전의 역사도 있고요, 엄청 많은 다양한 것들을 생성하고 있고요. 자, 챗GPT는 뭐 잘 아시겠지만 채팅 형태로 이 GPT라는 모델을 접근해가지고 이용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GPT가 뭐냐?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윤곽은 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유튜브나 그런 데서 많이 강의들이 있을 텐데요. 전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다. 또 하나는 멀티모달 학습이다. 자, 멀티모달이란 말의 모달은 모드, 방식의 형용사입니다. 멀티모달, 그러니까 여러 방식을 학습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방식이 뭐냐? 한마디로 그림, 뭐 소리, 뭐 음성, 코드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언어랑 짝지어서 학습했다. 요 핵심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초거대 언어 모델의 파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거대 언어 모델로 생성할 수 있는 거를 짝지어서 다른 걸 생성하는 방식이다.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이 초거대 언어 모델로 학습하는 게 아닌 영역에 관해서는 아무런 생성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초거대 언어 모델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아마 많은 그 자료들을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요점은 문장을 만드는데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만든다.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빈도가 높은 게 사전 학습 과정에서 주어졌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빈도가 높은 것만 생성시키면 재미가 없겠죠. 똑같은 거 나오니까 약간의 가중치라든지 편향 이걸 부여해가지고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그 학습된 언어의 특징을 좀 들여다보면 진실이 아닌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언어 텍스트들은 진실된 내용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내용, 가령 뭐 소설, 신화, 영화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루머, 무슨 가짜 정보 이것도 다 학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물이 진실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이미지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클래스를 1000개 정도로 분류했고요. 각 클래스마다 약 1000개의 사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설명, 언어로 레이블이 붙은, 설명이 붙은 이미지들을 100만 개 이상 확보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세히 뭐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 보면 이 설명들이 있죠. 가령 여기 보면 뭐 머스키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모기 관련된 사진을 1000개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와 언어가 아주 긴밀하게, 특히 여기 이 언어는 주로 명사인데요. 긴밀하게 링크되어 있다. 이제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 각각의 개별적인 이미지를 식별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도려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진을 주면 그 안에 어떤 이미지들이 들어있구나라는 게 인식이 됩니다. recognize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 이거 영상인데요. 커서로 지정을 해줍니다. 어디 위치를. 빨간 게 움직이죠. 그러면 옆에 캡션이 달려요. 언어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수많은 언어로 레이블이 붙은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이미지가 이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DB 안에,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안에 없는 것들은 물론 여기 이렇게 설명, 언어와 이 이미지 사이에 오가는 이런 일이 생기기는 어려운데, 이미지의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거의 다 언어로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별로 이게 매치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이게 가능하다면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적어주면 거기에 대응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이게 되죠. 그래서 언어 베이스 그림 생성,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생성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러하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 얘가 할 수 없는 게 뭐구나에 대해서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DB 안에 원초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영역들, 우리 감각 중에는 뭐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음악이나 그림 같은 예술 영역에서 우리가 느낀 것도 언어로 거의 기록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자기 안에 그 느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데이터 안에, 초거대 언어 모델 데이터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가망이 별로 없다. 이런 거 한편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많은 가짜, 허구, 상상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우려들과 뭐 걱정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생성 인공지능뿐 아니라 모든 인공지능이 다 도구일 뿐이다, 주체가 아니다. 도구 또는 뭐 미디어에 불과하다. 아마 이 그림 바로 식별하시면 연식이 딱 입증이 될 겁니다. 이 맥가이버 칼, 스위스 아미나이프 이 하나로 이제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이 주인공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스위스 아미나이프가 뭐 지능을 갖고 있다, 뭐 일반 지능을 갖고 있다, 이른바 AGI라고 하는 인공 일반 지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부르긴 되게 어려운 거죠.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서 관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SF 보고 최근 나온 그 챗GPT가 뭐 글도 쓰고 그림도 만든다고 하고 코딩도 하고 한다고 이 두루두루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의 포지션을 주체로 설정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도구인데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여기선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로 좀 한정해서 보자면 처음에 아무 말이나 내뱉는 현상,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이제 언어 모델에 한정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할 때 항상 함께 하는 문제입니다. 블랙홀의 블랙이라는 의미에서 블랙박스가 내장돼 있어서 왜 그런 결과를 산출하는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판단을 했는지, 뭐 특정한 글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령
어떤 문제랑 연관되면 자율주행차를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개발했는데 결국은 사고가 났을 때 왜 사고가 났는지를 인간이 끝내 알 수 없다. 이런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심각한 문제를 얘도 갖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부정확한 지식이 들어있는데 이 부정확한 지식의 성격이 굉장히 골 때립니다. 말하자면 사과 10개가 있는데 한 개 썩었어요. 그럼 도려내면 쓸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분의 1씩 썩었습니다. 두루두루 이 잘못된 정보가 편재해 있습니다. 이거 되게 골치 아프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가령 책임진 방식으로 이 생성물을 사용할 때 굉장히 그냥 갖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검증을 해야 돼요, 스스로. 이 검증의 과정이 근데 굉장히 조금씩 틀렸으니까 골치 아프고요.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내가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에 저는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 구독 끊었고요. 그 자기 전문 영역에 맞게 한번 써보고 나한테 필요한 건지 유용한 건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진위 여부,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새로운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판단하고 평가하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오히려 더 이런 생성 인공지능들이 범람하면서 자기 전문 영역의 지식이 더 중요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뭐 3가지 정도 제가 준비는 했는데,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 과정으로서 글쓰기가 더 중요해졌다. 자기가 글 쓸 수 있어야 돼요. 정보를 수합해서 그걸 종합하고 그다음 가공해서 남에게 제시하는, 표현하는 이런 과정, 이 전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글쓰기다. 두 번째는 인간의 협업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뭐 과거에도 중요해졌는데 이게 더 이제 인공지능하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작업이 더 중요해졌고, 조별 과제 같은 게 실제로는 모두를 불만스럽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잘 해내는 사람이 앞으로 더 잘 할 거다, 사회에서도. 마지막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일종의 기업 공동체로서 함께 진화해 왔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기계가 인간의 일을 다 빼앗는다, 우리 어떡하지, 이건데 이걸 잘 좀 만들어 가지고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고 경제적인 걱정까지 다 덜어준다. 그때 인간은 뭐 할까? 이런 질문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저의 제안은 노동이 아니라 놀이다. 놀이가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놀 줄을 몰라요, 잘. 지금 뭐 가령 건물주가 꿈인데 건물주 되고 나서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인문학, 예술 이런 영역이 굉장히 더 필요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이 어떤 작업 결과물과, 가령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과 인공지능의 생성물을 비교하는 건 저는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최고 어떤 대표 선수가 그 만들어낸 것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어떤 최고 수준, 이걸 비교해야 되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를 얘기할 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대표 선수로 이렇게 역할을 한다, 이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뭐 대표 선수 하면 올림픽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내가 못해도 우리 대표 선수가 잘하면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방식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학자 니체는 인간에 대해 2가지 규정을 내렸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이 고유한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작의 영역을 지금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니체도 그 당시 이제 19세기 후반에 살면서 이 모든 게 가치와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이제 니힐리즘 상황에 맞서서 자기 철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유용하게 소환되고 있는데요. 인간은 무엇보다 평가하는 존재다. 기계는 평가 못한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두 번째는 인간은 현재의 자기를 계속 넘어서는 존재다.
이런 특성들이 저는 예술 활동에서 잘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이제 창작의 진정한 의미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계는 인간이 떠먹여준 채굴 해온 그 결과물만을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어떤 특징이 조금 더 이 지점에서 잘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인공지능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 어떤 도식이 있냐면 지금 보시는 이 큰 네모 이게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 위에 바깥에 수행 기준이 이 인공지능에게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인간이 지시한 태스크 거기에만 맞게 어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내장된 어떤 모종의 기준이 있지만 인공지능에게는 항상 인간이 뭔가를 주어야 지시를 해야 또 학습 데이터를 주어야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챗GPT가 우리에게 준 어떤 두려움과 충격과 공포는 많이 가라앉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